서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던 저녁, 이준석은 7년 만에 아무 예고 없이 돌아왔다.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도착한 것은 노원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주소는 변하지 않았다. 이름도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 집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가 기억하던 집도 아니었다. 그의 전 아내 윤서진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딸 유지아는 서진의 재혼 상대였던 한석영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혼 후에도 몇 번 연락은 시도했지만 서진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로 모든 연락은 끊겼다. 그의 친권은 석영에게로 넘어갔고 정식으로 만남을 요구하지 않는 한 딸을 다시 볼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준석은 그냥 기다릴 수 없었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그의 등을 밀었다. 변명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는 왔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손이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벨 옆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눌러 이름표를 확인했다. 여전히 한석영이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 이 집은 더 이상 이준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석영은 예상치 못한 얼굴로 그를 마주했다. 짧은 침묵 끝에 형식적인 인사조차 오가지 않았다. 석영은 물었다. 언제 왔느냐고. 그는 대답했다. 방금 도착했다고. 지아를 보고 싶자고. 석영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간 준석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에 발을 들였다. 거실은 조용했고 공기 속엔 정체 모를 냄새가 섞여 있었다. 먼지가 아니라 무언가 더 차갑고 기계적인 향이었다. 군대 시절 화학 실험실에서 맡았던 냄새가 순간 머릿속을 스쳤다. 사진 몇 장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지만 모두 과거의 기억이었다. 서진과 지아가 함께 웃던 시절, 시간이 멈춘 듯한 장면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정지된 사진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가 멈춘 듯한 감각, 아니면 흐르고는 있지만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이상한 정적이 퍼져 있었다. 군대 시절 화학 실험실에서 맡았던 냄새가 순간 머릿속을 스쳤다. 사진 몇 장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지만 모두 과거의 기억이었다. 서진과 지아가 함께 웃던 시절, 시간이 멈춘 듯한 장면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정지된 사진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가 멈춘 듯한 감각, 아니면 흐르고는 있지만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이상한 정적이 퍼져 있었다. 석영은 지아가 부엌에 있다고 말했다. 준석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직접 가겠다고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부엌 입구에 멈춰 섰을 때 준석은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아는 바닥을 쓸고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어딘가 기운 빠진 모습이었다. 아이의 등은 작고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 듯 반응이 없었다. 아니, 알아봤지만 아무 감정도 없는 눈빛이었다. 인사도 없고 놀라움도 없고 반가움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빗자루를 움켜쥐고 있었다. 말없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려던 찰나 준석은 아이의 팔에 붉은 자국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불규칙하게 번진 자국들은 일반적인 발진이나 벌레 몰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형태도 분포도 이상했다. 일부는 피부가 벗겨지고 있었고 일부는 진물이 맺혀 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팔을 뒤로 감추며 고개를 돌렸다. 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석영을 바라봤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고 물을 틀어놓은 채로 접시를 닦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 그는 물었다. 왜 아이의 피부에 그런 자국이 있는지. 석영은 짧게 대답했다. 알레르기일 거라고. 피부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준석은 믿지 않았다. 직감이었다. 그가 군에서 배운 수많은 화학적 반응과 생체 반응을 통틀어도 이건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었다. 그날 밤 저녁은 말없이 지나갔다. 지아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눈은 식탁이 아닌 허공을 향해 있었다. 석영은 형식적으로 몇 마디 했지만 누구도 대화에 진심을 담지 않았다.
마치 연극처럼. 식사가 끝난 후 준석은 지아를 방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서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아이의 방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침대는 구겨져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지 않은 자극이 감돌았다. 지아는 침대에 누워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눈을 감기 직전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빠, 베개 밑에 있는 것들이 속삭여. 그 순간 준석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언가가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번 귀환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임무가 되어버렸다. 한 아이를 지켜야 하는 아버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준석은 잠들지 못했다. 소파에 앉은 채 거실 한 구석에서 핸드폰을 쥔 손만 움직였다. 지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베개 밑에 있는 것들이 속삭인다고 했다. 단순한 어린아이의 상상이라고 넘길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보였던 자국들, 이상한 냄새, 침묵 속의 공기, 모든 것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지아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핸드폰 손전등을 켰다. 베개를 들어 올리고 시트를 천천히 젖혔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조명이 닿은 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십, 아니 수백 마리의 붉은색 생명체들이 뒤엉켜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벌레와는 달랐다. 동글고 팽창된 형태, 반투명한 껍질, 그리고 무엇보다 붉은 액체가 그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흐르고 있었다. 거의 형광처럼 빛나는 그 액체는 인간의 혈액이라기엔 너무도 선명했고 비정상적이었다. 그 순간 준석은 숨을 멈췄다. 자신이 보는 것이 현실이 맞는지 의심했다. 그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각도를 바꾸고 영상까지 남겼다. 그렇게 하던 중 베개 아래 매트리스 끝부분에서 금속성의 빛이 반짝였다. 고개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곳엔 유리로 된 작은 주사기가 있었다. 주사기 끝부분에는 아직 붉은 액체가 미량 남아있었다. 흔히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기와는 다른 형태였다. 실험실에서나 볼 수 있는 비공식적인 형태였다. 분노가 순식간에 치밀어 올랐다. 누군가 지아에게 주사기를 사용했다. 누군가 이 집안에서 자는 아리에게. 준석은 천을 꺼내 조심스럽게 주사기를 감쌌다. 지문이 남지 않도록 손끝을 조심했다. 이후 매트리스를 다시 덮고 침대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다. 지아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거실로 돌아온 그는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붉은 벌레, 형광 액체를 분비하는 벌레, 유전자 조작 생물 등 키워드를 계속 입력하며 사진과 논문, 뉴스, 학술지까지 전방위로 검색했다. 그러나 어떤 생물도, 어떤 연구 기록도 그가 본 생물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존재였다. 이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될 무언가였다. 깊은 밤, 지하의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억눌린 듯한 흐느낌. 준석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지아가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손과 발이 공중을 허우적거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이었다. 그는 아이를 깨웠다. 지아는 깨어난 후에도 말이 없었다. 그저 그의 품에 안기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린 몸은 축 늘어졌고 조용히 떨고 있었다. 준석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침묵할 시간이 아니었다. 아침이 되자 서경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말없이 식탁에 앉은 준석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주었다.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를 피하고 있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아가 다니는 학교에 함께 가고 싶다고 했다. 서경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오전 10시쯤 세 사람은 작은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지아는 말이 없었고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담임선생님과 면담이 이루어졌다. 선생님은 지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최근 들어 수업 중 자주 졸거나 멍한 표정을 짓는 일이 많다고 했다. 심지어 책상에서 잠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건강 이상 여부를 물었더니 선생님은 지아에게서 붉은색 분비물이 나온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원인을 모르겠어서 보호자인 서경에게 알렸지만 특별한 대응은 없었다고 했다. 학교를 나선 후 준석은 혼자 공원 근처를 걷기로 했다. 두 사람과 잠시 떨어진 채 숨을 고르고 싶었다. 그때 공원 옆 화단에서 장미를 다듬고 있던 노년의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이웃인 듯 보였다. 그녀는 준석을 알아봤다. 지아의 아버지라고. 짧은 인사를 나눈 후 그녀는 최근 서경의 이상한 행동을 털어놓았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만 택배를 받는다는 것, 포장이 정갈하고 크기는 작지만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이 모두 실험실에서 오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조심스럽게 집 뒤편으로 돌아갔다. 아파트 쓰레기장이 있는 공간, 그는 장갑을 끼고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다. 악취 속에서 쓰레기 봉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마침내 찾았다. 네모난 형체의 박스. 표면엔 생소한 로고가 있었다. 작은 원 안에 3개의 나선이 교차하는 로고. 옆면에는 작은 글씨로 바이오 베리타스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준석은 한때 국방생물방어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 기업의 이름을 본 기억이 있었다. 정부의 위탁을 받아 생물학적 물질을 다루는 계약업체, 한때 윤리 문제로 계약이 중단된 적도 있었던 곳. 그는 즉시 로고와 상자를 사진으로 남겼다. 지문이 묻지 않게 조심스럽게 상자를 다시 버리고 장갑을 벗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서경은 없었다. 외출했다고 메모만 남겨져 있었다. 준석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증거를 쌓아야 할 단계였다. 그는 결심했다. 더 깊이 파고들겠다고. 지아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준석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서경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그녀의 방 안쪽에 있는 작은 서재로 들어갔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정리 상태는 집 전체 분위기와 달리 지나치게 깔끔했다. 책장에는 의학과 생명과학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고 책들 사이사이에 영어 논문 복사본이 꽂혀 있었다. 책상 위엔 노트북이 있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케이블은 연결돼 있었고 키보드는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대부분은 생활 서류와 잡다한 소품뿐이었지만 맨 아래 서랍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준석은 가방에서 얇은 철심을 꺼냈다. 군 시절 익혔던 기술이었다. 몇 초 만에 자물쇠가 풀렸다. 서랍 안에는 외장하드 하나와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다. 외장하드는 정체불명 브랜드의 암호화된 장비였고 연결 포트가 일반 USB가 아닌 특수 규격이었다. 접속은 불가능했다. 대신 다이어리는 종이였다. 오래된 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들. 페이지를 넘기며 빠르게 훑었다. 날짜 없이 기록된 메모들, 숫자 코드, 화학식 구조, 간단한 그림들. 중간쯤 특정 페이지에서 눈이 멈췄다. 붉은색 잉크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F9, 8세, 저용량 내성 확인, 면역 반응 강도 상이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F9는 그가 본 생명체의 코드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8세는 지아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고 내성이라는 표현은 실험 대상이 특정 조건을 견디고 있다는 뜻이었다. 더 읽을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그 안엔 아이의 상태를 매일 기록한 흔적도 있었다. 체온 변화, 피고 반응, 수면 중 발작 여부, 그리고 회수 성공이라는 표현까지.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이는 계획된 실험이었다. 그것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준석은 다이어리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남겼다. 외장하드에 일련 번호도 찍어두었다. 다시 서랍에 원위치시키고 문서의 방향과 위치까지 세심하게 맞췄다.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지하방의 천장에 설치한 카메라를 다시 점검했다. 카메라는 적외선 모드로 작동 중이었고 침대 전경이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다. 침대 아래엔 녹음 장치도 있었다. 잠시 후 핸드폰 화면에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시각은 새벽 2시 4분. 누군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키와 체형으로 볼 때 성인이었고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었다. 화면 속 인물은 침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준석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인물은 지하의 담요를 조심스럽게 걷고 작은 물체를 손에 쥔 채 아이의 손목에 뭔가를 부착했다. 화면이 확대되면서 그 물체가 주사기형 의료기구라는 것이 드러났다. 금속 재질의 투명한 액체가 소량 남아 있었고
부착 후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하는 동작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모든 동작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했다. 지아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고 마취된 것처럼 미동도 없었다. 인물은 동작을 마치고 이불을 다시 덮은 뒤 방을 빠져나갔다. 화면은 그대로 돌아왔다. 정적이 다시 감돌았다. 준석은 숨을 참았다. 손은 이미 112를 누르고 있었다. 연결음이 끝나고 상담원이 받자마자 그는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이에게 무언가가 주입되고 있으며 그 장면을 영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소와 실시간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담원은 신고를 접수했고 잠시 후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다.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와 그의 설명을 들었다. 영상을 확인한 2명의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주사기의 정체도 영상만으로는 확실히 단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준석은 침착하게 녹화 영상, 주사기 실물, 다이어리 사진, 그리고 바이오 베리타스 상자 사진까지 모두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심스러웠다. 한 명의 경찰은 말했다. 영상은 분명 의심스럽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직접적인 얼굴 식별이 되지 않고 아이의 현재 건장 상태에도 급박한 위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법적 강제 수사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설명이었다. 실험 정황이 의심돼도 과학적 분석 없이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이 떠난 후 준석은 한동안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그는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다. 군 복무 시절 함께 일했던 동기, 지금은 국가생물안전기구에서 근무 중인 마야 대위를 떠올렸다. 그는 간단한 문자와 함께 영상을 첨부해 전송했다. 바이오 베리타스의 로고와 주사기 사진, 영상 일부 캡처도 포함했다. 설명은 짧았다. 마야,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다. 관련성 있는 기관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줘. 그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조용하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경이었다. 그를 향해 다가오며 물었다. 방금 누구랑 통화했냐고. 준석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다. 서경의 표정이 굳어졌다. 놀람이 아니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침묵. 그 순간 모든 확신이 생겼다. 서경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껏 계속 외면해왔다. 그는 말을 아끼고 지아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잠든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 밤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었다. 진실을 끌어내야 했다. 그리고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서경은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방에 있었다. 준석은 말없이 딸의 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주사기가 없었다. 그가 촬영해둔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곳이었지만 누군가 치운 것이 분명했다. 전날 밤의 영상 속 인물과 서경의 표정이 겹쳐졌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지아가 아직 잠든 사이 준석은 집을 한 바퀴 돌았다. 전날 밤 촬영한 생명체들의 사진을 떠올리며 하나라도 더 단서를 찾고자 했다. 다시 욕실, 부엌, 베란다, 그리고 쓰레기통. 그는 장갑을 낀 채 쓰레기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결국 작은 납작한 박스를 발견했다. 전날 버려졌던 것과 같은 형태였고 다른 점은 없다시피 했지만 박스 겉면엔 익숙한 로고가 박혀 있었다. 박스 측면엔 바이오 베리타스 코리아라는 회사명이 적혀 있었고 하단엔 실험실 반입 전용이라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전날 찾은 박스와 거의 동일한 형태. 이건 단순한 택배가 아니었다. 기업 내부 배송이나 연구기관 간 이송용 포장이었다. 준석은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어 안을 확인했다. 안에는 투명한 포장지에 쌓인 유리병 조각이 있었다. 병은 깨져 있었고 병에 남아있던 붉은 자국은 이제 거의 마르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찍고 장갑을 벗었다. 곧바로 집 밖으로 나가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 휴대용 USB와 간단한 디지털 녹음기를 샀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이중 저장할 필요가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단지 앞 공원에 들렀다. 어제 장미를 손질하던 노년의 여성이 다시 자리에 있었다. 그는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반가운 얼굴로 대했다. 간단한 안부를 나눈 뒤 준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근 서경의 행동 중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더 있었는지를.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몇 주 전부터 이상한 박스를 이른 새벽에 받는 일이 많아졌다고. 크기는 작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갔고 문 앞에서 택배기사와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 서경이 최근 근처 약국이나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아섰다. 단지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전처럼 장갑을 끼고 이번엔 박스 포장재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그중 한 조각에서 작은 QR코드와 숫자 코드가 인쇄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QR코드를 촬영해 휴대폰으로 접속하자 비공개 사이트 접속 페이지가 열렸다. 암호 입력이 필요했지만 단순한 수사기관의 도움만 있다면 추적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날 오후 서경은 외출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섰다. 시간을 확인한 준석은 즉시 그녀의 방 근처 서재 옆 창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그녀의 방 문틈으로 다시 침입해 어제 확인한 외장 하드의 위치를 다시 정감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는 방을 빠져나와 서경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근처 상가 CCTV가 설치된 방향으로 걸어갔다. 단지 앞 슈퍼마켓, 미용실, 약국, 커피숍 등을 돌며 그녀의 모습이 찍힌 화면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는 참사랑 약국이라는 개인 약국이었다. 그는 약국에 들어가 직원에게 정중히 물었다. 이 근처 아파트에 사는 중년 여성이 최근 약을 자주 처방받는지. 직원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세한 내용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자주 특정 보관약을 픽업해갔다고만 답했다. 그날 밤 준석은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설치한 카메라에서 확인된 영상 속 서경은 방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녹음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장이 확인됐다. 지금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체온 반응도 오차 범위 내이고 피부 자극도 예전보다 덜해요. 다음 샘플도 준비돼 있어요. 짧은 정적 후 그녀는 말했다.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유리병을 꺼냈다. 내용물은 이미 없었고 표면엔 F9-롯 318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은 뒤 큰 가방 안에 숨겼다. 다음 이동이 분명히 예고된 상황이었다. 그 순간 준석은 방에서 나왔다. 주방으로 향해 메모를 남겼다. 내일 오전 지하 데리고 외출함 연락하지 마시오. 서경이 돌아오기 전 그는 미리 짐을 꾸렸다. 노트북, 녹화 영상, 사진, 외장 하드 번호, 박스 조각, QR코드 스캔 자료, 약국 기록 메모, 녹음 파일. 가능한 모든 자료를 하나의 USB에 정리해 보관했다. 그는 자신의 연락처가 담긴 쪽지를 한 장 남겼다. 아이 건드리지 마.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지아의 방 옆에서 잠을 청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지아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은 속삭이는 소리 안 들려.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호였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은 지아를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서경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가 일부러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이유는 단 하나였다. 흔적을 감추게 두기 위함이었다. 증거를 없앨 여유를 주되 도주할 시간은 주지 않는 것. 그 사이 그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상황을 정리할 계획이었다. 그는 지아를 아는 후배 부부의 집에 잠시 맡긴 뒤 곧장 자신의 옛 동료 지훈을 찾아갔다. 지훈은 현재 국가생물안전센터에서 일하고 있었고 준석과는 과거 NBC 근무 시절부터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사이다. 그는 장황한 설명 없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꺼냈다. 사진, 영상, 외장 하드 번호, 박스 포장재, QR코드 주소, 그리고 라벨이 붙은 유리병 조각까지.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들여다보았다. 몇 장의 문서를 읽던 그는 결국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다. 아직 끝난 줄 알았는데. 그는 바이오 베리타스라는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까지 국가방위기술연구원 산하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있었지만 모종의 내부 고발로 인해 윤리심사에 걸려 전면 중단된 업체라는 것. 그들의 내부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F9라는 이름으로 불린 실험이었다. F9는 아이들의 면역 반응을 유도해 인위적으로 특정 생체 물질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회수해 분석하는 구조였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생물체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공 배양된 것으로 외부 노출 시 인간의 일반적인 감염이나 반응과 전혀 다른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이 실험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특히 8세 전후의 아동이 실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내부 분석도 있었다. 지훈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근데 이건 공식적으로 폐기됐어. 연구도 중단됐고 시설도 해체됐고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준석은 조용히 답했다. 그럼 지금 내 딸한테 일어난 일은 뭔데?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준석을 데리고 센터 내의 고위 관계자인 박사 김영수에게 연결해 주었다. 김 박사는 지훈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눈에 띄는 몇 가지 코드를 확인했다. 그는 영상 속 유리병에 적힌 로트 318이라는 표기가 특정 실험 배치 번호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 번호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 없는 내부 기록에만 남아있는 비인가 실험에 해당된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누군가는 폐기된 줄 알았던 프로젝트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준석은 침착하게 물었다. 내 딸이 지금 이 실험의 일부였다면 그걸 중단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김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체내 노출 수치와 면역 반응 지표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동의 유전 형질이 이 생물체의 활성 조건에 맞았다는 거야.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외부 환경에서 계속 노출될 경우 장기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어. 그는 이어 말했다. 아이가 회수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추가 노출 없이 분석과 격리가 이루어지면 원인 규명과 함께 치료 경로도 확보할 수 있어. 말은 간결했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았다. 문제는 아이가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인물이 누군지 확실하게 특정하지 않는 한 법적인 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준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김 박사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외장 하드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지훈과 김 박사의 협조 아래 준석은 국가생물안전센터의 임시보호구역에 지아를 데려다 놓았다.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지아를 맡았고 기초적인 검사와 안정제 처치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준석은 아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정지한 시계처럼 멈춰 있었다. 그가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 지훈은 그를 따로 불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외장 하드를 복호화하는 거야. 거기엔 모든 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실험 진행자, 날짜, 대상자, 결과까지. 준석은 말했다. 근데 그 장비는 일반 포트로도 못 열어. 군용 수준의 보안일 수도 있어.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방법은 하나야. 그걸 만든 사람한테 직접 가는 수밖에. 잠시의 침묵 끝에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이름을 떠올렸다. 한석영. 준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다.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었다.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이 움직여야 했다. 그날 밤 그는 혼자서 다시 노원으로 향했다. 돌아올 생각은 없었다. 필요한 건 하나. 모든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리고 그 열쇠는 분명 그녀가 쥐고 있었다. 서경의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예상대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서경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해 보였고 한치의 감정도 읽히지 않는 얼굴이었다. 준석은 말없이 앞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고 공기마저 무거웠다. 서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 데리고 나간 거 알고 있었어.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지아를 그렇게 데리고 가면 너도 위험해질 거야. 지금 네가 가진 자료로는 아무것도 못 바꿔. 준석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방에서 녹음된 통화 내용이 들어있었다. 서경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혼자 한 게 아니지. 누군가 지시한 거야. 바이오 베리타스, 거기랑 연결돼 있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몇 년 전 그녀가 병원 연구실에서 퇴출당한 직후였다. 한 남사가 찾아왔다고 했다. 실험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자금을 대고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말했다. 지아는 그냥 가능성이 있었어. 데이터상으론 반응성이 높았고 면역 지표도 특별했어. 다른 아이들은 견디지 못했지만 지아는 달랐어. 준석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처음엔 정말로 회복 가능성을 위한 연구였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바뀌더라. 목적이 달라졌어.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는 걸 넘어서 그걸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우선이 됐어. 그녀는 자신도 두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순간은 이미 지났고 계약은 유지되어 있었으며 매달 새로운 장비와 약품이 도착했다. 그녀는 그걸 받아들이는데 점점 익숙해졌고 합리화하며 버텼다. 지아가 아프지 않았잖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신을 속였다고 했다. 준석은 조용히 외장하대의 존재를 꺼냈다. 그녀는 알아듣는 듯 고개를 들었다. 열 수 있어. 내가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포트도 가지고 있어. 그는 물었다. 그 안에 뭐가 있어? 서경은 대답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실험 대상자 리스트, 진행 로그, 생체 반응 수치, 채취 주기, 그리고 다음 대상. 마지막 말에 준석의 눈빛이 바뀌었다. 지아 말고 또 있다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은 이미 넘겼고 다음이 정해져 있었어. 그 아이도 우리 단지 근처에 살고 있어. 서경은 가방을 꺼내 외장하드와 포트를 꺼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메모에는 다음 실험 대상자로 지정된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준석은 그 종이를 보고 다시 서경을 바라봤다. 이제 와서 왜 이걸 나한테 넘기는 건데?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아가 마지막이었으면 했어. 더는 반복되고 싶지 않았어. 준석은 말없이 하드를 가방에 넣었다. 그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가장 윗선은 누구야? 서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석은 그녀를 남겨둔 채 집을 나섰다. 이 모든 고백이 죄를 면하게 해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열쇠가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은 분명했다. 그는 곧장 센터로 돌아갔다. 김 박사와 지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외장하드는 특수 보안 장비에 연결되었고 서경이 제공한 포트와 암호를 입력하자 잠겨있던 데이터가 열렸다. 화면엔 프로젝트명 F9, 실험 시트, 일자별 기록, 그리고 연구 책임자의 이름이 뜨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책임자 하민이라는 이름이었다. 하민, 과거 국립생명공학원에서 일하다가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해고된 인물. 3년 전부터 자취를 감췄고 이후 해외 학술지에 관련된 어떠한 연구 기록도 남기지 않은 사람. 김 박사는 화면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확실해졌어.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외장하드엔 바이오 베리타스와의 자금 흐름, 실험 장소 목록, 그리고 저장된 체열 샘플의 보관 위치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지도 좌표 하나가 등록되어 있었다. 위치는 경기 용인, 폐쇄된 소아과 건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날 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준석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병실로 향했다. 지아는 잠든 채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 옆에 앉아 그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모든 시작은 여기였다. 그리고 곧 끝도 찾아올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직접 마주하는 일이었다. 진짜 책임자와 이 지옥을 만든 사람과. 작전은 조용히, 철저하게 준비되었다. 공권력이 개입하기엔 시간이 부족했고 내부 고발이 노출될 위험도 컸다. 결국 국방부 직속 생물보안 특임팀이 투입되었다. 임무는 단순했다.
폐쇄된 용인의 소악과 건물에 침투해 증거를 확보하고 하민을 생포하는 것. 준석은 정식 요원은 아니었지만 핵심 제보자이자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현장 동행이 허가되었다. 작전은 새벽을 앞두고 시작됐다. 차량은 건물 외곽 100m 지점에서 멈췄다. 현장 지휘를 맡은 마야 대위는 사전 배포된 구조도를 기반으로 세 팀으로 인원을 나눴다. 하나는 건물 내부 수색, 다른 하나는 데이터 확보, 마지막 하나는 어린이 구조 담당이었다. 준석은 마야와 함께 하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하층으로 향했다. 건물 안은 예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폐쇄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장비는 현대식이었고 내부 전력도 정상 가동 중이었다. 외부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규모와 체계였다. 복도를 따라 내려가던 중 문 하나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선 사람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야가 신호를 보냈고 요원 둘이 먼저 진입했다. 이어 준석과 마야가 따라 들어갔다. 그 안에 하민이 있었다. 생각보다 젊고 생각보다 침착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누가 보냈느냐,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따위의 질문은 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에 있는 컴퓨터에 손을 올렸다. 준석이 그 손을 막기 위해 달려들었고 요원이 동시에 제압했다. 삭제 명령은 막았다. 하드디스크는 이미 외장 저장 장치로 백업 중이었고 전원은 곧 차단되었다. 하민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체포되며 남긴 말은 단 하나였다.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누구를 향한 말인지 누구에게 경고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런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남기는 기록이 많기 때문이다. 그 순간 다른 요원들로부터 무전이 들어왔다. 지하 2층 끝쪽 방에서 3명의 아동이 발견되었고 생명 징후는 있으나 극도로 쇠약한 상태라는 보고였다. 준석은 즉시 그쪽으로 향했다. 방 안은 임시 보호소처럼 꾸며져 있었고 아이들은 각각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목에는 생체 측정 장비가 연결돼 있었고 주사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준석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저씨, 의사 선생님이에요?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고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무너질 수 있는지 실감했다. 구조팀은 새 아이를 차례로 이송 준비에 들어갔다. 동시에 밖에서는 구급차와 방역 차량이 도착했다. 하민은 구속된 채 차량에 실렸고 실험 장비와 데이터는 모두 압수되었다. 준석은 마지막까지 지하에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실려 나가고 복도에 남은 흔적들이 정리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곳은 단지 실험실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악몽이 시작된 자리였고 또 다른 아이들의 삶이 조용히 사라져간 장소였다. 그것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행해졌든 간에 정당화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동이틀 무렵이었다. 그는 아이들 옆에 타지 않았다. 대신 다른 차량에 올라탔다. 뒤편에 실린 자료들과 하드디스크, 영상 기록이 담긴 상자를 옆에 두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을 생각이었다. 모든 걸 밝힐 작정이었다. 마야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언론으로 넘기기 전에 먼저 정부 쪽에 보고해야 해. 이건 단순히 민간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아이들의 몸에 남아있는 건 단순한 실험 흔적이 아니었다. 그건 범죄였다. 반인륜적 범죄였고 아이들은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구조된 새 아이와 지하만킴은 더 이상 실험새가 아닌 인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그날 밤 그는 지하가 있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잠든 채였다. 옆에 놓인 의료 기록에는 호전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는 한참을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아이의 숨결이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하나,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흐름만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모든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해졌다.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한 달이 지났다. 모든 것이 지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제야 시작이었다. 지아는 회복 중이었다. 면역세포 이식 이후 붉은 반응은 사라졌고 피부 자극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여전히 병원 측에서는 정기 관찰을 요구했지만 생명의 위기는 벗어났다는 판단이었다.
준석은 매일 밤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잠들었고 아침이면 지아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떴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두 사람은 정부에서 마련한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서울을 벗어난 바닷가 근처의 작은 주택이었다. 주소는 비공개로 등록됐고 보안 요원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다. 미디어는 사건의 핵심을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었고 연일 기사와 뉴스가 이어졌다. 하민과 바이오 베리타스의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프로젝트 F9은 공색적으로 해체되었다. 법무부는 유전자 실험 관련 윤리 조항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경인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녀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고 진술서 한 장만 제출했다. 그 안엔 아이의 이름이 단 한 줄 적혀 있었다. 유지야, 미안해.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고 교정시설로 이송되었다. 준석은 그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녀를 향한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지켜야 할 대상만 남아 있었다. 지아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붉은 흔적은 사라졌고 식사량도 늘었다. 잠도 깊게 자고 가끔 혼잣말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준석은 매일 함께 산책을 나가고 그림을 그리고 간단한 요리를 했다. 어느 날 지아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 위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한 남자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햇빛 아래 서 있었다. 제목이 적혀 있었다. 갑옷 없는 영웅. 그림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그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한텐 그 이름이면 돼. 몇 달 후 준석은 지아재단을 설립했다. 공식 명칭은 어린이 생체권익 보호재단. 설립 목적은 명확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법 생체 실험과 유전자 조작에 대한 감시, 피해 아동의 지원, 그리고 생명윤리 교육의 확산. 그는 앞에 나서지 않았다.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행정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에게 맡겼고 자신은 백엔드에서 필요한 자문만 했다. 마야와 지훈 그리고 김 박사는 고문단으로 함께했다. 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가정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언론은 그를 침묵의 고발자라 불렀지만 그는 여전히 딸과 함께 조용한 바닷가 집에 머물렀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있잖아. 나는 그냥 아픈 게 아니었구나. 준석은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넌 누군가한테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어. 하지만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그래도 이제는 안 무서워. 그 속삭이던 소리도 벌레도 다 사라졌어. 그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이제 네 곁엔 아빠가 있잖아. 밤이 깊어졌고 집안은 조용했다. 작은 전등 하나 아래에서 지아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5명의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다. 그 옆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준석은 그 말을 읽고 고개를 숙였다. 그 한 문장이 그 어떤 보고서나 재판보다 강한 진실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는 너무 쉽게 사라진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같은 생각을 한다.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침묵하는 사이 누군가는 또 다른 실험을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가 믿는 단 하나의 대답은 늘 같았다. 어른이 되는 건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말은 지아를 아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살아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픽션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는 조용하지만 절박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되새겨야 할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 단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작은 이상함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감수성,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의를 지켜내는 사람,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 울림이 또 다른 관심과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